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네, 5995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 AI. 오늘도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각자 한 권씩 꼽아왔습니다. 네, 책이 없네요. 네, 전 전자책이니까. 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나스메 소세키 이 작가가 쓴 마음이라는 소설입니다. 계속하세요. 참고로 현재 이 책은요, 이 대여로 전자책으로 빌리시면 2,500원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까지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스24에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주 즐거운 독서 경험을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스메 소세키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도 이름이 유명하니까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그거였나요? 그거 읽었고 그때 느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도련님도 유명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권 읽고 하고 약간 좀 멀리 했었던 그런 작가였는데 최근에 다른 작품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라는 제목이 너무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책 소개 아예 안 읽고 바로 읽었는데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어떤 면이 그랬어요? 일단 이 책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나 이렇게 1장이고요. 2장은 부모님과 나 그리고 3장이 선생님의 유서입니다. 그래서 책이 분량이 상당히 좀 긴 편이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내가 어떤 해변가에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를 뭐 학교에서 가르쳐서 선생님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된 이방인인데 내가 그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왠지 그냥 세상사에 굉장히 시크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는 그 인물을 나는 동경하게 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에요. 집은 좀 부유한 편이고요.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생활 중이고 선생님도 동경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만나게 된 이후로 나는 동경까지 와서 선생님 집에 넉살 좋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인가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되게 중복돼서 사용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서술은 나의 시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내가 선생님과 계속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치 사랑 같아요. 지금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는요, 딱히 좋아하는 여자도 없고요. 그냥 나 역시 세상사에 그렇게 뭐 치열하다거나 열정적이거나 그건 아닌데 선생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굉장히 지고지순해요. 그를 더 알고 싶고 선생님이 나에게 더 뭔가 많은 걸 보여주면 좋겠고 이렇습니다. 사제간의 사랑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분석에 따르면 퀴어 소설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결혼을 했고요. 자식은 없고 부인과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체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고 진짜 뭐를 막 가르쳐주고는 그런 열정적인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설을 볼 때 누군가를 대입시켜서 읽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인물에 그 양조위라는 배우를 대입시켜서 읽어봤어요. 약간 그 우수해찬, 말이 없는 그런 잘생긴 인물. 잘생겨야 되죠. 그래서 2장으로 가면요. 부모님과 나라고 해서 지금 시골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위독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 왔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님을 돌보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히 앞으로 무엇을 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약간 좀 한량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선생님과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선생님을 좀 그리워하는
근데 집에서는 시골분인 우리 어머님은 내가 맨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너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좀 번듯한 일자리를 구해보렴 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직업이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냥 뭔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은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선생님이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네. 대단하죠? 그쵸. 일 안 하는데 동경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쵸. 대단한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상가죠, 그냥. 사상가. 그래서 집에서는 계속 편지 써서 부탁하라고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편지를 써 보내지만 알죠. 선생님이 절대 나한테 직업을 구해주시지 않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나는 되게 편지를 보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은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좀 애절한 상황인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한테 전보를 쳐요. 그 당시에 전보면은 최고로 빠른 송진수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를 만나러 동경에 와줄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전보를 보내니까 놀랐지만 아빠가 언제 저 어떻게 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라고 전보를 치고 그래도 찜찜하니까 긴 편지를 이제 뒤이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얼마 후에 엄청난 양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차마 펴보질 못하다가 그냥 후루룩 넘겨보게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이런 식의 내용이 간간히 뛰면서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알고 보니 그게 선생님의 유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즉시 나는 동경행으로 가는 기차를 끊어서 타면서 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선생님의 유서라고 해서 여기는 완전히 선생님의 시점으로만, 그러니까 그 유서 자체가 그 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적혀져 있나요? 이제 이 1장에서는 주인공인 내가 말해요. 나는 선생님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의 과거를 알고 싶다. 그래야 내가 선생님의 사상 이런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유서 속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네가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내 과거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자네를 인정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과거를 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은 했지만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이제서야 유서에 밝힌다. 그래서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그전까지 되게 점잖은 말만 했던 선생님이 유서 속에서 이제 내가 내 뜨거운 심장을 둘로 갈라서 그 피를 자네의 손에 쏟아붓겠네 라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해요. 나 왜 싫지? 아, 그래요? 나는 그게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내 과거를 온전히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 3장은 정말 3장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소설 같아요. 그쵸. 그 마음을 받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그 마음을 받으면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겠네요. 전 지금은 그냥 너가 나한테 그런 심장을 준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좀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너무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나 그렇게까지 믿지 마. 근데 3장의 얘기에서는 이제 이전에 언급이 안 됐던 K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K는 선생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K와 나의 과거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일체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그러면 재미가 완전 반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소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3장만 신문에 연재가 됐었대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 2장이 합쳐져서 마음이라는 소설로 출간이 되었고 제가 이 소설이 좋았던 거는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고요, 지금도. 근데 그냥 감흥이 없었어요, 그 말에. 왜냐면 위대한 문호한테 그런 칭호를 붙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오셀로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요. 근데 저는 인간의 기본 감정을 구성하는 것 중에는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를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도 하기로 하고 우린 질투 덩어리죠. 그치.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질투나 시기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감정 같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질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만 인정하는 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야. 내가 찌질해 보이잖아. 찌질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오셀로가 그랬고 저는 이 마음이란 작품에서도 그 질투나 시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서 왜 이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지 이제야 나는 이 일을 처음 만나고 10년 만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잔잔해 보이지만 정말 강렬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겠네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도 생각나고. 맞아요. 그게 잘 풀리면 힘이 되겠죠. 근데 어떠한 방면으로도 힘은 힘인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맞아요. 그게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동력이 돼서 나아갈 수도 있고. 어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아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게 생각나는데 이제 뭐 대학 입학을 갓 앞둔 아이가 연락이 와서 그 아이랑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시기에 뭘 하면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똑똑해지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고 너는 문과 대학을 가게 됐으니 그런 이론서라든지 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많이 익혀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길래 그럼 뭘 읽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 경험을 생각났어요. 20살 때 대학에 갔는데 교수님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짜고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막 촛불의 시작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살 교양 수업에서. 나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촛불의 시작이 뭡니까? 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처음 들어보는 사상가 이름인데 그 사상가에 대한 이론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야 왜 아무도 질문 안 해? 나만 모르는 거야? 뭔데? 이 분위기 뭔데? 다 집중하는 분위기 뭔데? 라면서 막 노트에다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막 적으면서 나오자마자 인터넷 검색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그거 관련된 책을 잔뜩 빌려가지고 밤새 읽고 그제서야 무슨 이야기였던지를 파악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 몰랐던 거야, 애들이. 그렇겠지. 대부분이 몰랐고 어쩌다 한두 명 정도가 아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발전한 게 있긴 하거든요. 내가 기존에 이미 들어봤던 사람이라면 나 저거 대충 알아. 라면서 차다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모른다라는 이 열등감과 저걸 따라가고 싶다라는 지적인 호기심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도서관 가서 막 그런 걸 빌려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쌓는 시간이면 좋겠다 네가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어를 처음 듣자마자는 좀 부정적 단어처럼도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질투 덕분에 발전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거는 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질투 많이 느끼시나요? 그쵸. 질투, 시기, 비슷한 감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괴롭죠. 그걸 맞아요. 느낄 때. 그러니까 좀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동경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동경을 못 하겠는 거죠. 질투 때문에. 얘 괜히 밉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 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정말 온전하고 그때 말했던 그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존경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되지? 약간 이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저한테 빌려갔던 책을 오리가 돌려주면서 글 잘 쓰는 것 같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너무 질투나 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다 질투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전 그렇게 질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책을 못 읽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질투가 나니까 읽는 시도 자체가 좀 시동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방송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질투가 났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보고 치웠던 걸 두 번, 세 번 보면서 좀 더 인정하게 되고 조금 더 순수하게 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좀 자유로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좋다라고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 좀 삐뚤어져서 그냥 그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버린 좋은 작품들도 꽤 많았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자기 반성으로 흘러가게 돼서.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겨울에 읽기 좋은 소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핀 시리즈고요. 핫한 신작입니다. 현대문학팀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제가 초판본을 가지고 있고요. 오. 네, 서유미 작가님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제목이 너무 멋있네요. 그쵸. 그리고 핀 시리즈는 하얀 색깔 표지에 이렇게 감각적인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얼핏 보면 되게 예뻐 보여요. 멀리서 보면. 맞아요. 약간 앨리스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그로테스크한데? 그렇네요. 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잃어버린 게 있나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정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사실. 지금 떠오른 건 순수함? 갑자기? 네, 뭐 이를테면.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일단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저도 사실 책 쓸 때 책 소개는 별로 보지 않고 그냥 이번 책은 작가님의 이름만 보고 산 책이거든요. 네. 서유미 작가님이 쓰신 장편 소설들이 저는 가독성이 좋고 편안하게 읽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것도 읽었는데 당연히 가독성이 좋고요. 네. 그리고 경주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름이 경주인데 경주는 딸이 지우가 있어요. 딸 지우가 있는데 지우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이후에 카페 제인이로 자신만의 출근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카페 제인이라는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카페 주인인 자기 자신이 별칭을 붙였어요. 미스 제인이라고. 미스 제인이를 훔쳐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구직 활동이에요. 카페에서? 네.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를 돌아보고 이력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우가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까지는 항상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지우를 재우고 난 새벽 시간에야만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감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근데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10년이 넘는 경제 활동을 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봉도 더 낮춰서 희망 연봉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직 활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경단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 경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경주가 아니야 경단이야. 경력단절? 라면서 자조적인 이렇게 명칭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경주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과정,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 경단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경주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건데 사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친구들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는 언니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마음이 정말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퇴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읽어드리면 예. 일단 처음에는 아이를 키울 때 엄마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기란 어려웠다.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볼 때도 사랑스럽지만 진짜 사랑은 분리되어 가상의 아이를 보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카페에 앉아서 사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도 사랑스럽지만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면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닌 그냥 어떤 순간을 지나가는 길이 고단해서 쏟아지는 눈물이 있었다. 울다가 문득 말 못하는 아이도 그래서 우는 건가 싶어졌다. 울음이 언어가 되는 시기, 어른이 되어도 눈물로 우는 일에만 속의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를 재우면서 자장가를 부르다가 경주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기지만 이 시기를 지나갈 때 너무 고단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힘들다고도 얘기하는 걸 요즘에 비난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너만 애 키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고단함을 왜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차츰 이게 자신이 돈 버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할극하는 선생님을 쳐다보는 지우. 악기를 손에 들고 열심히 흔드는 지우를 보고 있으면 자신이 잘 아는 얼굴과 표정 안에 자신이 끝내 알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렇게 약간의 거리감 속에서 아이를 볼 때 경주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았어요. 나밖에 모르던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독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걸 지켜보는 또 감정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겠다.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주가 가졌었던 마음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네. 경주는 자신이 받게 될 급여와 돌보미 아주머니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에 불안과 죄책감의 감정을 더하고 빼보았다. 이건 정말 주변에서 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기를 지나오는 여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복잡단안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절친하게 지냈었던 친구 무리가 있는데 네. 자기 빼곤 다 비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뭐 주말에 한 번씩은 그들과 만나서 뭐 술 마시면서 밤새 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맨날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이제 결혼을 했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배려처럼 이 친구를 빼놓은 톡이 따로 생겼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나와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아이 때문에 못 나가 힘들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계속 그래도 만남을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경주가 있는 단톡에서 이야기를 하면 경주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면서 따로 단톡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왜 우리 딸 돌잔치에 니들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시기마다 부딪혀야 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놓쳐버리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더 오래 살아왔고 오래 알아왔던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인 거죠. 이 친구들과의 시간이 사실 훨씬 더 길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출산을 하고 새롭게 꾸려나가는 이 과정에서의 삶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괴리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결 그러니까 어떤 시기나 결국에는 다 우리가 겪어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비슷하게는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어떤 비슷한 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로 멀어져 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레짐작으로 오해하여 물어보지 않고 멀어져 버린 것들. 그리고 이 카페 제인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하지만 절대 말을 먼저 걸지 않거든요. 싫어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라든지 뭔가 지레짐작으로 결정되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에 뭐 카페 제인이 사장에게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무조건 강요되어야 될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을 보면서, 이건 정말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는 가족들은 다 읽어보면 좋겠다. 여자만 읽을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감정의 결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가족들이 같이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작품들은 뭐 대표적으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뭐 여기 우리 마주 또는 제가 소개했었던 뭐였죠? 어제는 봄. 최은미 작가의. 그 주인공 여성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일부겠지만 그런 소재가 돼서 영화가 나오거나 책이 나왔을 때 읽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이런 서사나 이야기가 그냥 더 밀어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나오고. 실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위치에 왜 결혼한 여성은 놓일 수 없는가? 그들의 감정은 왜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소설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듣다 보니 또 다른 소설과 또 결이 다르다는 지점,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아이를 볼 때 그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은 진짜 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그러한 지금 경단녀로서의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엄마들이 할 법한 정말 그런 마음을 잘 담아낸 소설이다 싶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러한 느낌? 감정선 같은 게 고스란히 잘 느껴져서 좋았어요. 좋네요. 이전에도 구지가 서유미 작가님의 소설 몇 편을 소개해주곤 했었는데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나왔다니 또 반가운 마음으로. 네. 이제 갓 나온 신작이니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갓 나온 신작이지만 저희가 방송은 좀 이따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이게 좀 미리 녹음을 해놓는 거라. 네. 네, 어쨌든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